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동네 슈퍼마켓 영잔의 마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조용한 배경음악처럼 가게 안을 채웠어요. 2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나 김영자는 이제 이 작은 슈퍼가 내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들이 드나들었지만 이젠 그 얼굴들이 전부 익숙해졌습니다. 누가 어떤 담배를 피우는지, 누구네 아이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도 다 외울 정도였어요. 영자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 우리 동네의 산증인이지. 단골 손님 박할머니가 우산을 털며 들어오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슈퍼마켓은 내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난 후 내가 의지할 곳은 이 작은 가게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필요하세요? 계산대 위에 먼지를 헝겊으로 닦으며 물었죠. 아이고, 손주들이 온다고 해서 과자 좀 사려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과자 진열대를 향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도와 과자를 골라드리며 문득 생각했어요. 손주들이 있어 좋으시겠다. 내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런 감정은 금세 삼켰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오후 시간은 늘 바빴어요.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고 퇴근길 직장인들이 저녁거리나 술안주를 챙겨갔습니다. 노란 형광등 아래 계산대 앞에서 물건값을 받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내 일상의 전부였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의 빈 공간을 메우려 했어요. 오래된 나무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을 때 문득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종소리와 함께 들어온 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진 채로 단정하지 않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보여주는 생기나 활기가 전혀 없이 마치 어른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라면 코너로 곧장 향했어요. 형형색색에 진열된 여러 종류의 라면 중에서 가장 싼 종류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왔죠. 조금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아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니? 내가 물었지만 아이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라면 하나를 비닐봉지에 담아주자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슈퍼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을비 소리만 다시 커졌어요. 그날 그 아이를 처음 본 날 내가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저 가난한 집 아이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아이는 어김없이 오후 5시쯤 슈퍼에 들어와 똑같은 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어와 항상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꼭 쥐고 와서 말없이 계산대에 내밀곤 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물건을 사는 이 조용한 아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이름이 뭐니?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서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서연이. 내 딸의 이름과 마지막 글자가 같았어요. 10년 전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내 딸 서연이가 떠올랐죠. 당시 5살이었던 서연이는 불에 타버린 차 안에서 유해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던 참혹한 사고였습니다. 민서야, 집은 어디니? 내가 다시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받아들고 서둘러 슈퍼를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민서라는 아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옷, 조금 해진 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늘 헝클어져 있었죠. 가끔은 얼굴에 작은 상처나 멍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초콜릿 과자 하나를 라면과 함께 봉지에 넣어 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야, 민서야. 아이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반응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어른들의 친절에 익숙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한 민서는 서둘러 슈퍼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연이의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낡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앨범 속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짜준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신나게 뛰어놀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만약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몇 살일까? 15살이겠네요. 민서와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그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고 나 혼자 남겨진 이 삶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또다시 슈퍼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후 5시 민서가 올 시간만을 기다렸죠. 비가 쏟아지던 금요일 오후 민서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슈퍼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축축한 상태였고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교복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팠어요. 우산도 없이 이 폭우를 맞으며 걸어온 것이 분명했죠. 민서야, 많이 젖었구나. 잠시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 내가 말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라면만 살게요. 떨리는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오늘은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먹고 가. 내가 끓여줄게. 민서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가 이내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 풍경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도로는 빗물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민서를 보며 나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슈퍼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점심을 먹거나 쉬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민서를 위한 자리가 되었어요.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민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경계를 풀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라면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색 깊은 국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그냥 다녀요. 친구는 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5살 아이가 친구 하나 없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집에는 누구랑 살고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라면을 먹던 손이 멈추었고 그리고 라면 그릇을 밀어내며 일어섰어요. 다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민서는 여전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슈퍼를 나가버렸습니다. 내 질문이 아이의 아픈 곳을 건드린 걸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저렇게 비를 맞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 집이 있긴 한 걸까? 그날 밤 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민서가 오면 그 아이를 따라가 볼 거예요.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내 딸 서연이를 잃은 후 생긴 빈자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 결정이 얼마나 큰 운명의 전환점이 될지는. 다음 날 민서가 슈퍼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라면을 사서 나가면 곧바로 문을 닫고 뒤를 따라갈 생각이었죠. 가을빛이 물든 노을이 창문을 통해 슈퍼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서는 평소처럼 말없이 라면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아. 우산 가져왔니? 내가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말에 안심한 척하며 라면을 봉지에 담아주었어요. 민서가 슈퍼를 나서자마자 나는 잠시 자리 비웁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민서는 학교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10분 정도 걸어간 후 민서는 특히 오래되어 보이는 회색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지하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민서를 보며 내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계단 위에서 지켜보니 민서는 녹슨 손잡이가 달린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도 계단을 내려가 그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민서야, 나 영자 아줌마야. 슈퍼마켓에서.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가 드디어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의 민서가 틈새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왜 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실내는 충격적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하나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가방과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기가 스며 나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공간에는 전기밥솥조차 없었고 그저 작은 전기버너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탁가정에서 나왔어요.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 더구나 위탁가정이라는 말은 이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니? 아직 주소 이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학교 다녀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10년 전 잃어버린 서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약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이 아이와 비슷한 나이일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서야, 나랑 같이 살래? 생각보다 쉽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작은 희망이 그 눈빛에 섞여 있었어요. 왜요? 저는 그냥 남의 아이인데. 왜냐고? 내가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리고 말을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나에게도 딸이 있었어. 지금쯤이면 내 나이 정도였을 거야. 민서의 눈에 호기심이 떠올랐어요.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밝게 빛났습니다.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어. 남편과 함께.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면 자꾸 내 딸이 생각나. 도와주고 싶어.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나이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저를 데려가시면 안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그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도 그냥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선은 아동보호소에 연락해 볼게. 그리고 내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도울 거야. 그날부터 나는 민서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하고 민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센터 직원들이 민서의 반지하 집을 방문했고 아이가 혼자 지내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시설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시설은 싫어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민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일단 민서는 임시로 내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동보호센터의 감독하에 진행되는 임시 조치였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민서를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가 내 집에 온 첫날 나는 작은 방을 민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새 이불과 베개, 책상도 마련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방, 원래는 서연이의 방이었던 곳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내 방이에요? 민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응, 이제부터 내 방이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깨끗한 하늘색 벽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푹신한 침대. 이 모든 것이 민서에겐 너무 낯설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고는 바닥에 내려앉았어요. 아마도 그동안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 말고 제대로 된 밥과 반찬을 차려서 민서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곧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서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음식, 그리고 안전함.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서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민서가 위탁가정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원래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아이의 배경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해 민서의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서 양은 10년 전 심각한 교통사고 이후 고아로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아이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이후 몇 군데 위탁가정을 전전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 교통사고. 그것은 내가 남편과 딸을 잃은 그 사고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라는 이름, 서연이와 마지막 글자가 같다는 것.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이후 나는 민서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민서가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기록을 찾아보려 했어요. 10년 전 그 사고, 내 남편과 딸을 잃은 그 사고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서는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해주고 가끔은 식사 준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숙제를 하는 모습,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 짓는 미소. 그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내 집에 다시 웃음을 가져왔어요. 영자 이모, 이거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 이모 집에 오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모가 요리할 때 나는 냄새. 자장면 같은 거 요리하실 때. 그 말을 듣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자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자장면을 해줄 때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모가 가끔 노래 부르실 때 그 노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노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서연이를 재울 때 불렀던 자장가였어요. 서연이가 잠들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 10년이 지났지만 습관처럼 종종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사고 기록을 살펴보고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어요. 처음에 경찰은 의아해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협조해 주었습니다. 김영자 씨, 정말 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만약 결과가 나왔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나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자 씨, 검사 결과가 왔습니다. 바로 와주시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정중하게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김영자 씨, 자리에 앉으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99.9%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99.9% 거의 완벽한 일치였어요. 그렇다면 민서는 내 딸 서연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경찰관은 낡은 갈색 파일 케이스에서 10년 전 사고 파일을 다시 열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서 서연 양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불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소실됐다고 추정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연 양이 차에서 튕겨져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채 병원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10년 동안 낯선 가정들 사이를 떠돌며 자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만난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었다니. 이건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어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서연 양을 친권자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민서, 아니,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너는 내 딸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반갑게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어렴풋이 내가 기억하는 5살 서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연이는 내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내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민서야. 아니,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너에 대해 알아본 결과가 나왔어. 내 진짜 이름은 서연이야. 김서연. 그리고 나는 내 엄마야. 서연이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심, 놀라움, 충격이 차례로 드러났어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닥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빠는,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너는 행방불명되었지. 차에서 불이 나서 내가 타버린 줄 알았어.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차 밖으로 튕겨나갔던 거야. 아무도 내 신원을 몰랐기 때문에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어.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분홍 원피스를 입은 5살 서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받아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도 보여주었습니다. 99.9% 일치한데. 서연아, 넌 내 딸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기도 하고 다시 뜨기도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서연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인지 기억인지 누군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아래 그네에서 놀았던 기억도 내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집 뒷뜰에는 큰 나무와 그네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던 장소였죠. 봄이면 꽃잎이 흩날리는 그 나무 아래에서 서연이는 매일같이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를 울려 퍼뜨렸어요. 맞아. 우리 집 뒷뜰에 그네가 있었어. 내가 매일 타던 그네. 나도 모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고아라고 믿으며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이게 내 엄마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큰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해. 서연아, 민서야, 내가 편한 대로 불러줘. 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있어. 내 엄마가. 그 말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 눈물이 반짝였어요. 혼란스러움과 희망, 그리고 오랫동안 갈망했던 소속감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 냄새가 기억나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모.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요리할 때 나는 냄새. 그리고 목소리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작은 기억의 조각이지만 서연이의 몸과 마음은 그 연결고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를 10년 동안 찾았어.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길 기도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돌아왔어. 서연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참지 못하고 서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오랜 이별 끝에 마침내 서로를 찾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함께 흘렸어요. 창밖으로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와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마치고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내 딸로 인정받았어요. 학교에서도 이름을 다시 김서연으로 바꾸었고 새 출발을 위해 전학도 고려했지만 서연이가 원하지 않았기에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어느 저녁 서연이가 물었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찌개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함께 있다는 거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어요. 서연이는 때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자 이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죠.
나는 서연이가 자신의 속도로 적응해 나가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저 항상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일상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슈퍼마켓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려고 일찍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서연이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가 점차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성적도 올라갔어요. 선생님들도 서연이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수업 시간에 손도 들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네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말씀하셨죠. 얼굴에 미소가 늘고 눈빛도 생기가 돌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내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의 나무들처럼 내 딸도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마침내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서연이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떨기도 했죠. 10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고 서연이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연이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항상 기분 좋은 휘파람을 불던 습관,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려고 학교까지 달려오던 모습까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서연이의 첫 걸음마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기억을 되찾는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함께 그 사고가 났던 장소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영혼에게 서연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꽃길이 펼쳐진 도로변에 서서 그날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서연이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이제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오늘 슈퍼마켓에 들어서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라면 하나를 사러 왔던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던 그 만남. 따스한 봄 햇살이 점내 내부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진열대에는 새로운 상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서연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경계심이 없었어요. 오직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딸. 내가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이제 더 이상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보살핌받는 소중한 내 딸이지요. 그날 라면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재회는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 놀라운 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갑니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서연이와 나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내리고
봄의 꽃이 피고 여름의 햇살이 비추듯 우리의 삶도 계절처럼 변화하며 이어질 거예요. 그날 라면 하나로 돌아온 우리 딸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